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쭈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카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 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 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의 물로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 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카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카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메이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탈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나 가스활명수를 먹어본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먼저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장 건강에 좋은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건 좀 놀라우시죠? 당이 들어간 음식은 원래 피해야 하는데 제가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당은 올리고당이라는 당입니다.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 또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하시면은 된장, 김치, 낫또를 드십시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독소를 분해시키고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에는 가끔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쌓이기도 합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독소를 분해하거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그런 독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를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놀라운 사실은 장 건강이 뇌 기능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개념, 장뇌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ut-brain ax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내의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뇌로 전달되는 염증 신호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우울증이나 감정의 기복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김치, 된장, 낫또 이런 발효식품이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고 기분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화효소를 제공해서 소화불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초, 우엉,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십시오. 해초에는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세균총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엉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번째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등푸른 생선, 연어, 아마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들 음식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관, 계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생활 습관이 장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1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십시오. 아침을 걸으면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은 소화기관에 시동을 걸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복통이나 설사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심호흡, 스트레스 관리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면 장도 편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세 번째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니까 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세요. 30분씩 걷기, 가벼운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요가 동작도 장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번째로 과도한 약물 사용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 또는 항생제나 진통제, 항불안제 이런 약물 사용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약물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고 장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들을 항시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약 복용만 지속하시게 되면은 이 자연적인 신체의 반응 대신에 약에 의존하게 돼서 장내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장 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원래 세균이 적은 곳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소장에서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스가 과도하게 생기게 돼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또는 복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비나 설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복통, 설사나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소장 내 세균의 과잉 증식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 건강은 만성 피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피로는 장내 세균 불균형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은 면역세포의 약 70%가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장의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60대 여성분이셨어요. 한동안 변비약하고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시면서 배가 늘 더부룩하시고 가스가 차는 문제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잡수시면 설사를 심하게 해서 응급실까지 가시곤 했어요. 항상 배가 불편하니까 우울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여행을 가서 먹는 것도 음식이 맛있는 걸 떠나서 스트레스고 그런 어머니를 보다 못해서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 장의 근본적인 세균총을 바꿔드리는 치료를 진행하였고 맞춤형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치료를 했죠. 이분의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면역력 개선을 위한 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약을 줄여가면서 장 기능이 개선되고
복부 불편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따님과 드디어 여행을 가시게 됐고 병원에는 안 오시게 됐습니다. 간간히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영양주사 맞으시러 오시고는 하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시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그 예쁜 아이를 안아줄 힘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배는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피자 같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드시고 그럼 또 눈아픈 멍해지고 잦은 두통으로 시달리시고 또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대사까지도 떨어져 있어서 치료를 같이 하시고 대사관리, 맞춤형 식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전체적인 에너지, 활력 개선이 되었고 복부 불편감도 사라졌고 만성 피로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더부룩하고 눈앞이 멍해지는 증상과 두통은 어떤 거를 드셔도 좋아지지가 않으셨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음식물로 장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화가 안 될 때 피부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귀에서 삑 하는 소리 들리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벽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음식은 영양소만 통과하고 나쁜 물질은 못 들어가게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장 세포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틈이 생기게 되고 이 틈을 통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독소,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혈관으로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장에서 새어나온 물질들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과 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벽이 손상이 되면은 침입자로 인식된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온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 귀, 피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장누수 증후군 이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명은 귀에서 이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인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합니다. 장벽에서 새어나온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뇌와 신경계로 전달이 됩니다. 이 염증이 귀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장, 뇌, 축이라는 연결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신경계를 통해 청각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명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벽 손상으로 인해서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나 아연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청각신경에 나쁜 영향을 줘서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장누수 증후군은 여드름, 습진, 아토피, 만성 피로, 두통, 멍한 느낌, 잦은 감기나 알레르기, 다양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소화불량, 장누수 증후군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이명 같은 증상까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데 음식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습니다. 씹지를 않으세요. 두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요즘에는 양식, 중식 많이 드시는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식 위주의 식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대신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품, 생강, 강황, 녹황색 채소를 드십시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많이들 드시는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마트에서 산 야채를 썰어서 준비해서 드십시오. 변비 개선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저도 사실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조절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장, 뇌, 축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나 해조류 등을 섭취해 보십시오.